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슈디입니다. 자, 오늘 21대 국회 아마 5월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가 됐다고 하지만 처리될 수 있을지, 또 최해병 특검법 등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의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쁜 아침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픽 시간,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가죠. 자,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 본회의 오늘 열립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가 처리하기로 어제 합의를 봤는데, 자, 실제 본회의 통과가 돼야지 될 거 아닙니까? 어제 합의된 내용부터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또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대한 뜻도 일단 함께 했는데요.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조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야가 4명씩 추천합니다. 또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활동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 이것은 민주당 주장이 관철된 것입니다. 또 핵심 쟁점이었던 직권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또 개인이나 기관이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2번 이상 거부할 경우 검찰과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네. 자, 이렇게 합의가 된 상황 같은데, 그렇지만 또 쟁점 법안들이 더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최상병 특검법, 또 전세사기 특별법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죠?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가 네. 최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는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내일 처리하는 게 원칙이자 목표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대화를 시도하고 국회의장과 대화를 시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이태원 특별법이 실제 오늘 본회의에 통과되는지 끝까지 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또 나머지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된다고 가정하면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이 무리 없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이 다른 법안 처리를 포기하거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당이 불참해도 본회의를 직권으로 여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어제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견이 있는 법안은 최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 주장이 담긴 법안이 올라온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 상황이 아직까지 다 정리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쟁점 법안 2가지 꼭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일단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좀 강경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태원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민생 법안은 합의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2개 쟁점 법안도 반드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최상병 특검법의 행정처리 절차를 이제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서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를 여는 것까지 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김진표 의장이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가 만약 이 2반 처리가 불발되면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상임위 구성부터 법안 발의까지 모든 것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2 법안 통과를 위해서 서두르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다면 법안 처리의 키맨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아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또 4일날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김진표 의장에 대한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4일 순방은 김진표 의장이 8박 12일 일정으로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아메리카 대륙 해외 순방을 떠나는데요. 네. 여기에는 여야 의원들도 함께해서 사실상 2주 동안 국회가 이제 공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야가 이제 이태원 특검법에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오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홍 원내대표가 MBC 라디오에 이제 출연해서 네. 2일 정상적으로 본회의의 절차가 진행되면 4일 출국하는 걸 누가 뭐라 하겠냐. 21대 국회가 이태원 특별법을 포함해 3가지 법안에 대한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면목을 줄 수 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네. 또 박지원 당선자는 김 의장을 향해 욕을 하기도 했는데요. 욕설이 있었어요. 네, 어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박병석, 김진표, 윤석열 다 똑같은 놈들이라면서 개땡땡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네, 그대로 방송에 노출됐습니다. 이후에 마이크가 연결된지 몰라서 한 말이라고 해명을 했고 SNS에 좀 사과를 했는데요. 이 박 당선자의 발언은 그만큼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의장에 대한 불만이 민주당 내에서도 좀 커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예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이는 상황인데요. 자,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 원래 3일이었는데 9일로 또 연결했어요. 네, 원래 이제 민주당이랑 똑같이 3일에 네. 그 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윤재욱 대표가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당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선거일 변경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양수 선거관리위원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4월 29일 당선인 총회에서 초선 당선인들 중심으로 후보의 정경과 철학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예. 연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따라서 후보 등록 기준일은 기존 1일에서 5일로 선거 운동 기간은 1일, 2일에서 5일에서 9일까지로 좀 늦춰졌습니다. 뭐 후보를 알 수 있는 기회 이거 반드시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계속 보도가 됐던 사람이 찐윤이죠. 이철규 의원인데 이철규 의원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닭 안팎에서는 경선 연기 배경에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철규 의원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천 과정에 깊이 관여한 데다가 총선 참패의 책임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의원이 원내 사령탑에 오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당내 비판 의식을 한 결정이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이 의원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경선을 연기했다라는 억측이 있을까봐 마련했다라면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또 이 의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시간을 늘렸다는 얘기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당내에 지금 이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아예 뭐 부인할 수 없게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SNS 불만을 또 드러냈기도 했어요. 네, 재선에 오른 국민의힘 소속 배현진 의원이 네. 이날 페이스북에 이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실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민심을 등지고 지탄받은 길을 일부러 골라가지 맙시다라고 호소했고요. 같은 당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이 의원을 겨냥해서 자숙조 모자를 파내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인가 라면서 비판을 하면서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 모습을 보자 하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난다. 희망과 기대는 찾아볼 수 없고 죽어가는 정당 같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철규 의원이 이 9일날 연기된 경선에 그러면 불출마하는 겁니까? 출마하는 겁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대답은 네. 내놓지 않았는데요. 어제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지금까지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라면서 제 입장과 관련해 무분별한 언론 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날 취재진과 또 만났었는데요. 그래서 취재진이 이제 출마하는 거냐 불출마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 자체로 대답을 안 한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어떤 얘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는 네. 건지 마는 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내대표 지금 없기 때문에 구인난에 지금 국민의힘 빠져 있는데 당대표 선출 관련해서 출마자들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국민의힘 전당대회 좀 판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인물난에 시달리는 국민의힘 네. 원내대표 선거 분위기가 좀 대조적인 것인데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늘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보수 정당이 총선 3연패를 했는데 네. 지는데 너무 익숙해졌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또 사선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전당대회 룰에 이제 민심이 반영되게 되면 좀 생각해 볼 것이냐 네. 이렇게 물었더니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 5대5로 가면 네. 지금 100%니까요. 네, 지금 당신 100%죠. 네. 네. 5선에 또 오른 나경원 당선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제가 정말 당대표를 하고 싶다면 제 의지대로 판단해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 그 나경원 의원은 이제 그 나경원 당선자죠. 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과 연대설을 좀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나이 연대라고 표현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분 나쁘다. 굉장히 고약한 프레임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여기 윤상현 의원도 또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차기 당대표는 수도권 중도로서 외연을 네. 확장하는 가능성,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대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윤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 을에 당선된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이 밖에 배현진, 조정훈 의원과 김재석 당선자도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출마 가능성이 또 거론되고 정말 있습니다. 막 아는 사람들 다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당선자 또 당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의미 있는 사람들이 아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취임 2주년입니다. 5월 10일이면 공식 기자회견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날짜는 딱 정했습니까? 아직 날짜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요. 사실 그동안도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보도가 나왔는데 나왔었죠. 네, 어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취임 100일 후 기자회견 후에 1년 9개월 만인데요. 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대통령실에서는 다만 10일 전후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라면서 구체적인 형식과 날짜를 조만간 확정해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뭐 중요한 거는 소통 강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민감한 사안들이 꽤 많습니다.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또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충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핵심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자들도 그만큼 기자회견에 목이 말라 있었는데요. 여당 총선 참패 이후에 영수회담을 가진 데 이어서 윤 대통령은 민심을 더 듣고 소통을 늘리는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질문과 형식도 어떻게 구성할지 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또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는 약 50분간 진행됐는데 이때 한 19분 정도 모두 발언에 할애를 하면서 네.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대통령이 아닌 대변인이 현장에서 질문자를 지명하면서 사전 조율 논란도 있었는데요.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불통이 아닌 소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됩니다. 모두 발언 좀 줄이고 아마 답변을 좀 질문을 많이 받고 답변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 지금 댓글 주고 있습니다. 애플민트님, 신정래님, 또 그리고 뉴스토마토리 항상 보고 있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김형일님은 이진아 기자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말도 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이슈픽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진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오늘 원내대표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좀 시간이 지났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지금 내일 찬반 투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아니, 그 아직도- 당선은 제가 국회 아, 네. 22대 국회에 들어가는 당선 말씀드리고 네, 네. 자, 단독 출마를 했습니다. 원내대표로 나선 이유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 원내대표 출마에 대해서 네. 박찬대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직을 맡는 것과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소극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12년 전 이후에 예.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출마 의사를 표현했던 부분인데요. 네. 요번 총선 결과를 보게 되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반영되어 있고 네. 그리고 22대 국회에 대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 개혁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민생 실천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와 명령이 담겨져 있는데요. 네. 거기에 제가 부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 계기였죠.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된다 원내대표 이런 생각도 있는 겁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그 역할을 꼭 해야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예,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이번에 출마해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단호하게 먹었고요. 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에 첫 번째로 기자회견을 하고 네. 출마 선언을 했는데 첫 번째로 출마 선언을 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였던 게 사실은 단독 출마의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아닌가 아하.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최고위원 자리까지 그냥 내려놓은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원내대표 하는 건데 지금 말씀대로 단독 출마가 된 게 처음에 단호하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출마하고자 하는 뭐 그런 분이 있었다면 그게 박찬대 의원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 말씀인가요? 사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네. 이제 불출마 선언을 좀 그렇죠, 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교감하거나 회의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단호하게 출마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서로 말씀을 나눴던 분은 서영교 최고위원입니다. 아하. 아무래도 지도부에 최고위원 두 사람이 사퇴를 하고 출마하는 것이 네.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선의 서영교 의원과 삼선의 박찬대가 네. 누가 원내대표를 하는 게 더 나을지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는데 네. 동생인 제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네. 서영교 최고께서 양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고도 뭐 한병도 의원, 네. 김민석 의원, 박주민 의원도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그분들하고는 얘기를 좀 해본 바가 없습니까? 그분들은 결정을 하시고서 저한테 이제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박찬대 의원을 믿고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았겠냐. 아하. 그러니까 저의 마음 상태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해주셨는데 네. 오히려 그 말씀이 저의 책임감이라든가 꼭 잘 해내야 되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당한 부담감을 주셨던 말씀이죠. 자, 그럼에도 이게 이제 경선이 없습니다. 네, 네. 단독 출마하고 뭐 단독 출마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가반을 받아야 되겠죠. 네, 네. 필요한데 경선 없다는 그 측면이 좀 부정적인 시선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네. 그 직책을 그 임무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네. 서로 경쟁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인데요. 그렇죠. 특히 이번에 단독 출마의 경우는 민주당 역사상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열린우리당 그때도 없었고
그 민주당 때 없었고 그 전에도 없었고. 예, 제가 정치 경륜이 짧아서 예. 정확한 역사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네.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살펴보니 어허. 처음이었다라고 선관위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단독 출마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선출할 건지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있는 일이라 추대의 형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단수 후보기 때문에 무투표로 가야 되는 것이냐, 네. 아니면 신임을 얻기 위해서 찬반 투표를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해서 선관위가 예.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대로 수용하겠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단독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번에 총선의 결과로 정권을 심판하고 네.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저로 의견이 한꺼번에 모여졌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단결된 모습으로 이번에 이 어려운 민생과 그다음에 미연의 개혁 과제를 정말 몽골 기병처럼 네. 똘똘 뭉쳐서 네.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또 사실은 격려와 네, 또 지지도 많이 받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후보이다 보니까 네. 내일 있을 찬반 투표에 긴장이 아니 될 수 긴장이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 땅님도 응원합니다. 박찬대 의원님,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100% 찬성, 최윤님 뭐 글들 주시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 부분하고 지금 연결해서 이렇게 되면 친명으로 다 통일된 민주당 모습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매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재명 1극 체제.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두 분이 이제 같이 한다는 것 자체를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네. 총선의 결과를 보고 나니까 네.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이냐 네. 또는 비명이냐 반명이냐라고 하는 구별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아, 없어진 것이다. 네, 총선을 통해 가지고 예.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이 어떤 분들은 다양한 의견이 줄어든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의 구성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기존의 정치인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10분 이상이 맞습니다. 새롭게 들어왔고요. 예. 그리고 평범한 당원이었던 분들도 30명 이상 새로 들어왔고 다양한 인재들도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의 국회 입성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 반영이 돼가지고 구성이 되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친명, 비명 이제 더 이상 구별할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가 가져야 될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천하는 개혁, 네. 행동하는 민주당. 그래서 똘똘 뭉쳐서 단결해 있다. 네. 어쩌면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몰아줬지만 성과를 내지 못해서 답답한 고구마 먹은 것 같은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고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사실 개혁 입법,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한꺼번에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러한 우려는 불식시키고 그리고 성과를 내고 정치의 효능감을 내는 22대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임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8월 달 정도, 8월 말이나 20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만약 원내대표 되면 뭐 일부도 같이 하고 또 연임이 된다면 오랫동안 투탑이 돼서 이제 할 건데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가장 편애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아, 편애하는 거는 아니고. 편애가 아닙니다. 편하게 생각한다. 예, 제가 조금 한 예, 거고요. 예, 예, 네, 예. 네.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저도 요즘 와서 좀 많이 편해졌어요. 아.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 친명이니 비명이니 네. 이재명 개판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사실 저는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뒀었던 이유가 21년 7월 1일 날 대선 캠프에 네. 합류하면서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함께한- 별로 이렇게 친분은 별로 없었나요? 그렇죠. 아, 우리 당의 2021 대선 후보의 한 분이었고 예. 관심 있는 사실 유력 정치인의 한 분이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알려진 것 이상으로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3년이 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사실 그분과 함께한 시간이 길지 않아서 편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네. 요번에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를 옆에서 지켜봤죠. 뭐 테러 당하고 뭐 몇 번 예, 있었잖아요. 24일간 네. 단식하는 그 과정 단식 부분도 속에서 있었고. 아침마다 정말 밤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네.
그랬고 두 번째로는 또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서 네. 그 단식으로 인해서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네. 수원지검에 나가서 또 프레스 앞에 서 있는 모습, 네. 그리고 기각이 돼서 살아나오는 모습, 그리고 실질적인 테러를 당해서 바로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게 되니까 네. 아 참으로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네. 이제 제가 그분을 다 내려놓고 보게 되지 않았나. 뭐 저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고난받는 모습을 네. 보면서 힘이 돼줘야 되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힘이 돼줘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국민들과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선택한 우리의 첫 번째 가는 일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1등 머슴, 마름, 네. 그리고 우리는 작은 머슴.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깃발 아래 똘똘 뭉쳐서 국민의 뜻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저를 편하게 대하신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마음을 열고 대하는 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결국 22대 국회 이제 열리면 원구성 부분이 처음부터 좀 많은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상임위가 아마 중요하는데 법사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운영 얘기도 하고 어떤 상임위는 꼭 가져와야 됩니까? 네,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사실 협상 들어가기 전에 네. 미리 이런 얘기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이거는 저의 개인적 의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 그리고 특히 우리 당원들과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다. 예. 우리가 정부 여당으로서 협치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 어렵게 양보했던 법사위 그 법사위원장 때문에 네. 한 치 앞도 사실 효능감 있는 국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여당의 법사위원장 사실 모든 안건을 붙잡고 있었죠. 그렇죠. 패스트 트랙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러니까 적시에 이루어져야 될 민생 법안, 개혁 법안들이 거의 다 붙잡혀 있었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9번에 걸친 대통령의 거부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다시 한번 밀어준 민심을 받들어서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법사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운영위까지도 국회 운영위, 예. 우리가 반드시 이건 양보할 수 없다. 두 가지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 그렇지만 벌써부터 국회의장이 이제 야당이 하면 두 번째 정당은 법사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최소한 운영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되면 원 구성이 완전히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원내대표로서 좀 책임감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원칙대로 네. 법에 따라 운영을 해야 되겠죠. 네. 상임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그렇죠. 다수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협치의 이름으로 고운 마음으로 네. 사실은 서로 협의해서 양보하고 나누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삼권 분립 국가의 네.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네. 그리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적시 그다음에 신속한 때에 맞는 여러 가지 기능을 만약에 막는다라고 하면 국회법에 따른 원칙에 의해서 네. 신속하게 상임위원장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국힘당 입장에서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 네. 협의에 응하시든지 예. 아니면 원칙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리로 상임위를 구성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장이 굉장히 글쎄요. 중요합니다. 네. 그 원구성 자체가 권한 자체가 국회의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미디어 토마토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국회의장의 적합도 조사를 해보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40.3%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조금 낮았고요. 이게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결과하고도 유사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되는 부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네 분의 아주 훌륭한 국회의장님 후보가 나오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단독 출마한 원내대표 후보가 네. 특정한 분이 적절하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네. 국회의장 선출에 대해서 당원들 또는 시민들이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이제 정치는 네. 국회의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국민들이 직접 하고 있다. 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번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당원들과 시민들의 의견이 공천 과정에서
경선을 통해 가지고 사실 많이 반영이 됐고요. 네. 그 결과가 총선 결과로 좀 이어져 있다 보니까 국회의장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들을 보이는 이유는 21대 국회가 네. 특히 21대의 의장님들에 대한 우리 당원들과 시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아닌가. 네.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개혁 의지, 네. 과감성, 그리고 선명한 삼권 분립에서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그런 이미지 부분에 있어서 네. 아마 좀 일단 점수를 더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네. 아마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네. 적절하게 행정부를 견제하고 예, 그리고 입법권을 확실하게 지켜서 행정부에 따질 것은 제대로 따져주는 국회의장이 선출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의지의 표명이 여론조사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럼에도 생각합니다.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고요. 이전에는 단순 다수였는데 최근에 이제 결선 투표제에 있는 걸로 민주당도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국민들 또 당원들의 여론이 의원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정치는 국민이 네.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잘 경청하고 네. 이해하고 그리고 사실은 따르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현실에서는 조금씩 간극은 있겠죠. 네.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장, 당원들이 원하는 국회의장. 그런데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네. 그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 같지만 점점 그 간극은 좁혀져 가고 있다. 네. 완전히 여론을 배제하거나 무시하기는 어렵고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선호하는 국회의장과 당원들, 시민들이 선호하는 국회의장 사이에 간극은 점점 좁혀져 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점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냐가 네. 지금 시대의 큰 변화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번에 국회의장의 선발이 네. 당원이 주인되는 민주당 또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시민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고 네. 우리들은 거기에 따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선까지 실현되는지를 보는 마지막 시험대로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열리는 거는 맞죠?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네.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지금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다른 법안들도 쟁점 법안이 2개가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 또 전세 사기 특별법 등등 이런 법안들 같이 다 처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네. 요청하고 있고요. 홍익표 원내대표 어제 배웠는데 네.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고 국회의장도 적극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스럽지만 네. 좋은 결과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총선의 결과를 네. 보고서도 정부 여당에서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 거절하거나 거부한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제1책무라고 하는 것을 네. 정말 보여주는 것이고요. 원인을 살펴봐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전세 사기 이거야 민생에 정말 특히 우리 청년들 그렇죠. 예, 예. 고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혜병 예, 이것도 사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꽃다운 희생이 이루어졌는데 예. 이거를 국가 권력으로 그 의혹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는 총선 민심의 결과를 정부 여당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느냐라고 하는 저는 시금석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의 말에 따르면 지금 합의된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법안들을 올리면 동의할 수 없다. 본회의. 그렇다면 결국 또 국회의장의 권한이 되게 중요합니다. 국회의장이 이제 올리냐 마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해외 또 순방도 한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회의장이 마지막에는 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시원스러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네. 네,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 22대 국회는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원인은 바로 정부 여당에서 제공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번 국회의장은 이러한 부분을
단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 의지가 반영이 질문인데 되는 5월 말에 이제 이렇게 끝날 무렵에 해외 순방서 갈 수 있고 가야 된다고 보지만 이게 다 이렇게 겹칠 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상이 불가능하나요? 사실 외국에 나가는 그 일정은 네. 그 국제 회의랑 관련된 아. 다음번 이제 주재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순방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것으로 예견이 되고는 있는데요. 네. 그럴 때일수록 시원하게 네. 그동안 하고 가라. 예, 해주시고 해주시고 가는 게 가라. 죄송 하고 가라는 해주시고 맞습니다. 가라. 오죽하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네. 이 부분 해결 안 하면 네. 예, 출국을 가게. 저지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 아버지 발목을 붙잡는 네. 정말 자식들의 마음 아닐까 아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해결하고 나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년 만에 영수회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 박찬대 의원님? 예, 뭐 많은 국민들이 보셨겠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한마디로 고집불통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네. 특히 총선에서 저렇게 참패하고도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아하.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네. 우려스럽다. 그래도 뭐 마지막에 자주 좀 만나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또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이번에 첫 번째 만남이라고 하는 면에서 720일 만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2년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첫 만남이라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손에 잡히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네. 또 만날 이유가 있을까? 태도 변화가 전제가 돼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물론 우리가 영수회담을 안 만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소통하고 경청하려는 자세가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네. 조심스럽게 예견합니다. 혹시 이 영수회담 끝나고 이재명 대표한테 그 얘기는 좀 들으셨습니까? 예, 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 정말 답답하고 답답하다. 예. 그리고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네.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네.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민생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경제를 제대로 돌리려면 우리 경제학 원론에도 나오는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X 뭐 법학을 전공해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은 소비가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투자가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수출이 잘 되거나 예. 사실 다 어렵지 않습니까? 뭐라고 잘 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고 그러면 있습니다.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마지막 관건이 뭐냐면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 가지고 마중물을 돌리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렇죠. 움켜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점점 국가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민생 회복 지원금까지 요청을 했는데 네. 그것까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국민들한테 성과를 안기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하. 계속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네. 민생 그다음에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정말 언제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네. 우리가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나는 정부 여당에 소신 있는 의원들께서도 참여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하.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 사람의 네. 여당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 법안에 대해서 언제까지 거부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뭐 아까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전 방송을 보니까 저쪽에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네. 친윤 일색으로 또 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 네.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상당한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치적인 현안 부분에 있어서 소신 있는 정부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대통령실에서도 전향적인 국정 기조를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민생 정책에 대해서, 네. 재정 지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를 합니다. 결국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치인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네.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의미 있었다고 좀 분석되는 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만남 또 술도 한잔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22대 국회에서 조국 혁신당하고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 의석수가 171석, 네. 조국 혁신당의 의석수가 12석. 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이 원하는 네.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은 확실한 우군이다. 우군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호 긴밀하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네. 반드시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가 개혁 입법, 민생 입법을 낼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네. 사실 국회법에 따라서 패스트 트랙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패스트 트랙 가고
또 그거를 180석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나중에 필리버스터 들어가면 네. 또 마냥 지연할 수 있는데 180석이 확보되면 그거를 다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신속하게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우군이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서로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네. 정책 그리고 법안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긴장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적대적 긴장 관계는 절대 아니다. 아하. 서로 긍정적이다. 그렇죠. 협의하고 예. 예, 개혁, 민생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는 우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1호를 한동훈 특검법으로 조국 혁신당 잡았던 것 같아요. 민주당은 아마 최혜병 특검법 비롯해서 민생을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차이점들 어떻게 해결이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특검법을 네. 총선 1호 법안으로 조국 혁신당에서 낸다고 했는데요. 네. 12분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발의는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표결할 때 과반에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반이, 예. 네. 저는 우리 당의 의원들 중에서 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가지고 동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동의할 것이다. 예.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난 충분히 통과될 만한 컨센서스는 만들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전 비대위원장이 네. 가지고 있는 내로남불의 불공정에 대해서 네. 이거는 사회의 정의와 공정 차원에서 네. 그리고 상식의 차원에서 나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우선순위는 네. 서로 상정하는 내용 내에서 그렇죠. 서로 조정이 가능하겠죠. 각 당이 다 뭐 올리는 거는 자유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누가 먼저 올라왔냐, 국회 의안가에 누가 올라왔냐는 순서가 있겠지만 그렇죠. 처리해 나가는 것은 상정 순서 아니겠습니까? 네. 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댓글에 이게 청나무님이 저랑 우리 박찬대 의원님 닮았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아유, 기분 좋습니다. 예전에 예, 한번 예, 어떤 예. 다른 어떤 장소에서 둘이 같이 이제 사회 비슷하게 썼던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 그때도 들었었거든요. 닮았다고. 저는 잘생긴 사람 옆에만 가면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 또 22대 국회에서 또 앞으로 어떤 또 목적을 갖고 또 소명 의식을 갖고 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윤석열 대통령께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총선 민심에 대해서 혹시 완전히 오판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총선 결과는 지금까지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낙제점을 드린 거다. 방향도 잘못됐고 태도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방향은 맞았지만 소통이 부족했다는 식의 자기 위안을 삼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연실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서 전면적인 국정 운영 기조 쇄신을 해야 그래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점을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국민께서는 더 큰 심판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야, 본인 각오보다는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박찬대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잠시 후 이슈 3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매주 목요일 톡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또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하고 있으면 이제 든든합니다. 이게 나이대가 이제 같다 보니까 공감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고 대화도 비슷해서 너무 좋기도 하고 그래도 오늘 또 고정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가장 주목했던 이슈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 우리 신주인 변호사님부터. 오늘 질문에도 있는데 네. 영수회담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영수회담 그 모습을 보면은 네.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A4 10장에 네. 달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날카로운 내용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쵸. 독재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말폭탄이 진짜 폭탄이 될까 두려워하는 세상이다. 그리고 또 특검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네. 무엇보다 또 가족에 대한 의혹들도 좀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표정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을 잡은 방송도 있고 그냥 대충 안 잡은 방송도 네. 있는데 보면은 눈을 이렇게 껌뻑껌뻑 거리시다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이렇게 거리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에서 예.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모두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뜻으로 보기에는 그 말이 독재라든지 가족 의혹 해소하라라든지 특검 그동안 거부권 행사한 거 유감 표명하라라는 말인데 그것을 과연 듣고 끄덕끄덕한 것인지 아니면은 글쎄요. 그 상황에서 잠시 이제 유체 이탈을 통해서 네. 다른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끄덕끄덕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끄덕끄덕 하는 모습은 본인이 이제 카메라가 있을 당시에 카메라에서는 그동안의 불통의 자신의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는 네. 그런 강한 어떤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어떤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비선이라든지 누군가의 어떤 그 불통의 이미지를 벗자라는 강한 주문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이미 안 듣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모습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수회담에서 끄덕끄덕거리는 모습 저도 가장 그 눈에 띄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김 변호사님은 뭐 이 얘기해도 좋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영수회담 문제는 좀 이따 다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무렵에 이제 경제지들에서 뉴스가 어떻게 쏟아진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를 이제 펴놓고 있는데 민간이 이끈 1분기 1.3% 깜짝 성장. 성장률 눈높이 높인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GDP가 엄청 이제 지금 이제 실적이 좋아진 것처럼 뉴스가 확 쏟아져서 나왔어요. 봤어요, 저도. 예. 예, 근데 이제 그 뉴스 나오고 나서 3일 후에, 3, 4일 후에 이제 다시 경제지에서 단독 멕시코에도 밀렸다. 그렇죠. 인니에도 역전. 순위 떨어졌다. 예, IMF 정부. 지금 인도네시아에 이런 식으로 하면 2029년에 인도네시아한테도 역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GDP 상황이 엉망이라는 그런 IMF나 외국의 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뉴스가 정반대죠. 근데 이 뉴스가 난 다음 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1분기 GDP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또 이걸 자화자찬하는 얘기를 하면서 물가 안정도 뒷받침돼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민생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이제 뭐 GDP니 뭐니 이런 문제들 떠나서 숫자를 떠나서 당장 이제 저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 만나서 해보면 얘기를 해보면 전부 죽겠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정말 이거 너무 힘들다고 해요. 이거는 무슨 수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체감하는 문제인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IMF나 이런 외국 금융기구나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나라 이제 경제지들, 언론들, 그 다음에 이제 고위 책임지고 있는 이 국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은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 문제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사실 이게 제가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여기서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경제가 어렵고 GDP 상황이 어렵고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국가가 총력을 다해서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상당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뭐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국민들이 감내해야 될 게 큰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면 이건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게 보면서 야 이건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는 문제만 이제 수준만이 아니라 이게 그 이상의 지금 좀 절망적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나 집권하는 쪽에서 인식을 못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보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안 좋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충분히 보도가 많이 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또다시 이재명 대표, 윤석열 그 만남 얘기를 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A4 용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모두 발언했던 네. 부분 또 기자들도 맞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총선 결과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하겠다라고 이미 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두 다 사실 공개가 됐고 네. 그 모두 발언 때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모두 발언에 앞서서 인사 날씨 이야기하고 이제 바로 이제 기자들을 물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대통령님 아직 그러면서 발언 먼저 하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 이야기를 먼저 듣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럴 때 그 이야기는 모두 나올 것이다라고 다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끝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는 그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다. 아, 예상을 못했다. 네,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안 했다는 것이 영수회담 준비에 있어서 그 실무진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두 발언을 준비할까요? 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최소한에. 네. 그런데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괜찮다, 필요 없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전부 다 전달을 모두 발언에서 반드시 할 것이다라는 것을 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대통령은 역시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모두 발언에 대해서 들었을 때 자신의 반응이 방송에는 나갔는데 이거를 듣고 정말 경청을 하자니 경청을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듣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방송만 생각하고 이미지 방송, 관리만 한 게 아니었나. 카메라가 돌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실 뭐 언론에서는 뭐 둘 다 얻은 게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뭐 이재명 대표가 몇 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한테 더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뭐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점수를 딴 셈이죠. 아, 딴 셈이다. 왜냐면 뭐 일단 저기 지금 말씀하셨던 네. 거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장시간 얘기를 하게 된 과정에서 설명하셨는데 네. 이걸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노리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지금 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먼저 얘기하시라고 해가지고 자리를 네. 마련해 준 거거든요. 게 아니라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를 본인이 길게 하셨으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겠죠. 못했겠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영수회담 준비를 해간 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그래서 꺼내서 본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걸 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노렸다거나 계획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의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민심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 고민을 하고 어떤 걸 얘기할지 미리 준비해서 해갔다는 모습을 맞습니다. 보였잖아요.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점수를 더 땄다고 보는 게 현안은 거의 다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저는 지금 저기 영수회담에서도 지금 드러났지만 네. 아까 얘기한 거가 좀 연결이 되는데요. 네. 그 어떤 느낌이 최근에 계속 드냐면 뭐 이제 좀 거슬러면 대파 사건도 사실 다 연결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민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그 상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모든 이제 그 공격이나 아니면 비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고 예. 사실 결국은 그분이 국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 최종적 책임을 지는 건 맞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상황이 뭐 현 상황이나 민심이나 아니면은 뭐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가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 문제의 대파 발언도요. 네. 사실 잘 이제 더듬어 보면은 대파가 지금 뭐 875원이었나요? 875원이요. 예, 875원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실은 이걸 알아보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제대로 얘기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
네. 사실상 주변에 그런 사람밖에 남을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만 지금 영수회담이나 이런 것들 같은 예.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그냥 차 마시고 얘기하는 그래서 뭔가 그런 듯한 모습들만 보이면 충분한 것으로 대통령실이나 이 관련자들이 이제 파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 계속 지속되는 거라면 네. 앞으로도 뭐 소통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이분이 생각하는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 상황이 계속 악화되겠죠.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결국 영수회담에서 그 모습이 저는 이제 검찰에서 티타임하는 그런 모습 정도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안타까웠는데 소통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주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일방적 소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긴 한데 이번에 질문 허용하고 답변도 하고 이렇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사실은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네.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이와 잠깐의 그 짧은 질의응답 네. 시간에도 질문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면서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 답변을 막 해석하느라고 막 하는데도 해석이 안 된다, 결론은. 그 정도로 사실은 기자들이라면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박절하게 받았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물어야 되잖아요. 물었어야 되죠. 네, 그리고 조사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조사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야 되는데 또 뿐만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까지도 이제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나면은 네. 탄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실 지금 뭐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라든지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고 정황도 있고 네.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것이 지금 뚜렷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었을 때 과연 이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인가?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기자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는 묻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 때도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앞에서는 직접 묻기, 직접 그렇게 뭐 사과라든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자들이 알아서 묻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뭐 묻지 않겠지, 어디 분위기를 봐서 또 MBC 기자 같은 사람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만약에 묻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답변은 기대할 수가 없다. 묻지 않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좀 돌출 어떤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안 할 것이다. 근데 지금 제가 기자라도 물을 게 너무 많거든요. 궁금한 게 많은데 이걸 기자회견 하면 그걸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찾아보니까 4월 22일자 기자인데요. 뭐 여러 군데서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일보 제목을 읽겠습니다. 도어 스태핑 부활했나? 17개월만 하루 2번 기자 발급 질문 받은 윤. 제목이래요. 지난번에 22일 날인데 그날 이제 대통령께서 기자들에게 2번 질문을 받을 기회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17개월 만에. 맞습니다. 그게 이제 대서특필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이나 여기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도어스태핑이 부활한 듯한 모습을 보았다. 뭐 이런 식의 칭송이 쏟아졌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중앙일보는 뭐 우리나라 가장 큰 메이저 회사 언론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칭송하는 기사를 받아서 썼습니다. 이런 기자들이 일단 대통령실부터요. 대통령실부터 하루에 2번 질문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소통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렇게 대단한 걸로 할 정도의 인식이라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기자회견은 이 수준에서 과연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까? 또 하나,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17개월 만에 그런 일이 소통이 겨우 벌어질 정도면 사실은 그런 반응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이 제대로 비판을 하고 하는 입장이었다면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칭송을 그대로 받았었거든요. 그런 기자들이
그런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는 아예 없는 게 맞겠다. 기대를 못하는 두 분 다 똑같은 생각이네요. 네. 일단 어디 소속이냐라고 먼저 묻는다. 왜냐면은 기존에도 예전에 이제 대선 후보 당시에 뭐 어떤 질문을 하니까 옆에서 좌파입니다. 대답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처럼 어디 소속인지를 먼저 밝히고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 뭐 그거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건 이미 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한다고는 이제 결정은 났지만 네. 글쎄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민정수석실 신설하는 조직 개편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아마 이달 초에 검사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수석실 이름은 뭐 아직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법률수석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네.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신 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얘기는 그렇게 들었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법률수석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그러면 뭐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신설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대통령의 스타일상 검사 출신이 오시겠죠. 그거는 뭐 검사 출신들 올 것이다. 그거는 뭐 그분들이 검사 출신이 오는 게 뭐 적절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러면서 검사 출신이 왜 가지 싶은 곳도 가시는 또 저기 많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특검, 각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최혜병 특검 등등 특검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부활시키려고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너무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도 그런 선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정관실이죠. 수정관실에서 많은 문건을 만들어내면서 사실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에서도 보듯이 그 모든 대응 문건을 거기서 다 책임지고 통과하지 않았나. 뭐 예를 들면 거기 그 당시에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가 나뉘면 법무법인 장모다. 장모다. 네, 실제로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대응 문건도 실제로 만들어냈고요. 판사 사찰 문건이라든지 뭐 검언 유착 이런 이야기가 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더 편하게 어떻게 보면은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검사 출신들이 필요하다. 측근에 너무 검사 출신이 제일 편하다. 다른 사람들이랑 일해보니 역시 말은 제일 잘 알아듣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검사 출신들을 좀 더 대통령 가까이 두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 민정수석이든 법률수석이든 내 가까이 두겠다라는 의지이지 민심과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입법사항은 아닌 거죠. 하려면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실 구성은 대통령령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가 돼서 제가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 이제 법률비서관이든 민정수석이든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설치한 그 조직을 그 특검이나 이런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면 이거는 직권남용이 기본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다.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법무부인 장모 얘기 나왔던 그 건들이 사실은 전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전부 위법한 사항이에요. 근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저기 그런 조직이 신설되면 꽤 큰 조직이 될 텐데 수석실부터 뭐 되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큰 조직이 될 텐데 꼭 저기 세금으로 월급 주고 하면서 저기 본인 디펜스 개인적인 그 비리를 막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그 자체로 사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를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기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 하는 게 뭐 당연한 건가? 또는 정말 만들어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문제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거를 문제 삼고 막아야 되고 싸워야 된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슈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로 오동훈 변호사 지명을 했는데 어떤 적절한 후보라고 보십니까? 일단 후보자가 이제 2명으로 됐었는데 오동훈 변호사와 이명수 변호사인데요. 두 분 다 여권 출신, 여권 추천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권 추천 인사 2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상황에서는 뭐 기울어졌다 이미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할까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초에 원했던 사람은 김태규 변호사라고 공수처 자체를 좀 부정하는 그런
그런 의견을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가 아니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공수처장을 임명함으로 인해서의 공수처의 어떤 힘을 받으면은 굳이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을 안 보이고 싶어서 지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오동훈 이제 변호사를 지명을 한 거는 오동훈 변호사가 아무래도 이명순 변호사보다는 둘 다 여권 추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소통에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실에서 공수처에 대한 그립을 하기에는 처장, 맨 위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야기가 되지 밑에 부장한테까지 직접 연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공수처장 중에 누구랑 통화를 하는 것이 더 좋을까? 그런데 오동훈 변호사는 연수원 27기고요. 네. 이명순 변호사는 연수원 22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네. 대통령은 연수원 23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후배가 낫다. 네, 좀 더 낮은 기수로 해야 그나마도 이제 뭐 또 임명될 뭐 법률 비서관이라든지 소통하기에는 네.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오동훈 변호사를 지명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둘 다 여권 추천 인사였고 그렇게 큰 기대감은 없지만 또 하는 말이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것이 딱 검찰에서 하던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어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약에 임명장을 받는다면은 사실은 큰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 공수처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상황에 대한 변경이 있을까 오히려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판사 출신이니까 좀 그래도 나은 거 아니냐 이런 평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지금 현 상태에서 이후 뭐 다른 분들이 다시 또 추천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달라질까?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번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삼는 내용을 보니까 그나마 그동안 문제됐던 것 중에 좀 덜한 느낌은 좀 듭니다. 그래서 덜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찬성한다는 건 아니라 찬성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공수처장이 너무 오래 비어 있었으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민주당에서도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은 들어요. 근데 이제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꼭 유리한 건 아닙니다. 뭐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수사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간다면 결국은 검사 갈 수밖에 없는 거라 현재로서는 뭐 지금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제 판사 출신 간다는 게 아무래도 공수처가 이제 검찰을 견제하고 상대하는 데는 조금 불리한 입장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선 후배니까 더 만만하게라는 좀 표현이 그렇군요. 어쨌든 더 편하게 볼 수는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쉽게 편하게 볼 수 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분이 모르겠어요. 법학과 출신들끼리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연선 선배나 후배한테 뭐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역시 전혀 느낌 받는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뭐 이제 그분은 그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돌고 돌아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 결코 누구도 맡고 싶지 않은 자리이기도 하고 또 곧 뭐 원내대표, 새로운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 선출까지 그 임시적으로 관리형이다라는 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관리형이 필요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정말 개혁, 혁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되는데 관리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8년 전에 은퇴한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명된 게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상황도 앞으로도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 예, 좀 그렇게 보여져요. 원내대표 경선도 원래 내일이었는데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할 수도 있다. 원래 출마한다고 이렇게 단독 한다고 얘기했다가 어떻게 지금 상황이 뭔가 내부 상황이 좀 시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사실 이제 대패했잖아요. 대패를 한 상태에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내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쩌면 이제 상당부분 예측됐던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할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내에서 이제까지 어쨌든 뭐 반강제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선된 이후에 그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고 지금 왔던 건데 예. 그런 영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정치인들은 차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후에 정치 계속 하실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런 혼란이나 이런 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대표가 결국은 전체적 당의 가장 그 당권을 쥐고 그렇죠. 자기 사람을 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대표 선출에 모든 관심이 쏟아질 거고 네. 그런 측면에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셨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원내대표로 출마해서 원내대표가 되면 당대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에 좀 더 관심을 갖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황우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이 전형적인 친박 인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예전에 예. 네.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러죠? 좀 논란을 남기셨어요. 제가 좀 이제 대표적인 게 옛날에 했던 국정교과서 부총리 했었어요. 예, 그거 밀었던 분이고요. 네. 세월호를 교통사고로 말씀하셨던 네.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재 지금 민심의 반응에 비추어 볼 때 관령이라고 하더라도 오면 안 되는 분이에요, 사실은. 아. 옛날에 오히려 더 옛날로 돌아가고, 뭐 박근혜 때 인물, 그리고 박근혜 때도 오히려 보수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던 분이 지금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정말 비대위에 기대가 없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민심이나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예,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달리 가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이태원 특별법 처리하기로 오늘 합의를 봤는데 글쎄요, 이게 또 합의가 되긴 됐는데 본회의가 열 수 있을지.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법하고 다른 쟁점 법안들을 갖고 대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처리될까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국회법 자체의 취지를 전부 지금 무시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 이제 조항을 손 보면서 네.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자체가 제정 취지가 이거를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 미진하다라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명령이라든지 그리고 압수수색 이걸 자꾸 검찰의 압수수색권에 대한 이 영장 청구권이다라고 하는데 영장 청구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네.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의뢰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청구권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계속 발목을 잡았는데 이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가 됐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혜병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이미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열지를 않아서 이거를 본회의에서 부의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답답하다.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 지금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이제 의원들이 해외 순방을 막는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국회의장으로서의 국회법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답답한 심정을 주는 게 총선의 민심이 전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답답합니다. 무산되면 이게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4일날 순방 가긴 하는데 이거 직권으로 개의하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보인 태도로는 직권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문제인데 이 김진표 국회의장 쪽으로 얘기가 좀 이제 화제가 넘어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김진표 의장이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총선 이후에 이른바 3대 정치개혁법이라는 걸 발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지막 이제 사실상 은퇴소송 비슷하게 가시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정치개혁을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본인도 본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불태운 이제 그런 걸 하셨으니까 그거 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가야죠. 근데 나가신다니까. 순방. 그러니까 특검은 그렇다고 치도 본인이 그렇게 강조했던 정치개혁이라면서. 그리고 또 이분이 며칠 전에는 개헌에 대한 이런 것도 하셨거든요.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든지 공식적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씀을 해놓고 그리고 나가시겠대요. 아까 이제 박찬대 의원 나와서 말씀하셨던 게
뭐 순방을 가야 되는 그런 뭐 필요성 같은 것도 인정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국내 현안이 지금 당장 본인이 하시는 것도 있고 국내 현안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민주당이 그 중요한 부분을 이제 양보를 한 건데 그 양보 지점이 제가 알고 있기로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양보를 했고 어쨌든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건데 그러면 국회의장으로서 합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회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고 나간다고 하면 이게 앞뒤가 바뀐 거죠. 그래서 조금 이분이 무슨 생각이신지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됐습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슈 삼합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유진 변호사 또 김필성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